지금 보시는 이 사진. 제 영정 사진입니다.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기서 죽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상주 완장을 차고 울고 있는 여자. 30년 만에 찾았다고 믿었던 제 딸입니다. 아니, 딸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편히 가셨어요. 치매로 오래 고생하셨거든요. 제 삶을 송장 취급하고 제가 평생 모은 전부까지 삼키려 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제 장례식이 아닙니다. 이건 가짜가 만든 장례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끝낼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시계바늘을 30년 전으로 돌립니다. 1994년 5월 15일이었습니다. 이선희는 시립병원 신생아실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햇살이 따사로운 봄날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목욕시키러 데려간 지 1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지나가는 간호사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아기 아직인가요? 간호사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한참 뒤 수간호사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모님, 죄송합니다. 아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선희의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방범 카메라 하나 제대로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범인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신생아실에 들어와 아이를 안고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핏덩이를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보냈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술에 절어 살았습니다. 선희를 볼 때마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당신이 칠칠맞게 굴어서 애를 잃어버린 거야? 재수 없는 여자야. 모든 원망을 선희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1년 뒤 남편은 이혼 서류 한 장을 남기고 딴 살림을 차려 떠났습니다. 선희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 없었습니다. 어딘가에 살아있을 딸을 생각하면 목구멍으로 밥을 넘기는 것조차 죄스러웠습니다. 선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돈을 벌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내 힘으로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한민국 바닥을 다 뒤져서라도 찾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밤 1시까지 식당 불을 밝혔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발바닥이 갈라져 피가 나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 선희의 식당은 전국 100여 개 가맹점을 거느린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15층짜리 빌딩을 샀습니다. 수백억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10,000원짜리 티셔츠 하나 사 입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돈은 딸을 찾기 위한 전쟁 자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설 탐정만 수십 명을 고용해 전국을 뒤졌습니다. 고아원과 보육원을 찾아다니며 기부한 돈만 수십억이었습니다. 유전자 정보은행에 등록하고 신문에 전면 광고도 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했습니다. 딸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내년 5월 15일이 되면 선희는 텅 빈 신생아실 복도에 섰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30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희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이선희 대표님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대표님 딸일 수도 있어요. 선희는 결제 서류에 서명하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검은 잉크가 번져나갔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빌딩을 샀을 때도 이렇게 가슴이 뛰진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유전자 정보은행에서 연락받았어요. 대표님과 제가 일치한대요. 선희는 당장 만나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은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인 호텔 커피숍에 선희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문 쪽만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혹시 돈을 노린 사기는 아닐까? 의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너무 간절했습니다. 종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한 아가씨가 들어왔습니다. 긴 생머리에 단정한 정장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조금 야윈 듯하지만 하얀 얼굴과 선한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딘가 선희의 젊은 시절을 닮아 보였습니다. 그녀가 선희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자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대표님, 내가 수진이니? 유전자 은행에서 알려준 가명은 박수진이었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선희는 무너졌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이선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 잃은 죄인 이선희로 돌아가 통곡했습니다. 내 새끼, 살아 있었구나. 살아 있었어. 선희는 체면도 잊은 채 호텔 로비에서 딸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박수진도 선희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늦게 찾아서 죄송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핏줄의 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산전수전 다 겪은 냉철한 사업가였습니다. 감정은 감정이고 검증은 검증이어야 했습니다. 선희는 곧바로 회사 자문 변호사인 이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20년 동안 회사의 모든 법적 문제를 처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보다 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부탁합니다. 가장 공실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확인해 주세요. 1000% 확실해야 합니다. 이 변호사는 걱정 말라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직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출신 박사님께 의뢰하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결과로 가져오겠습니다. 기다리는 일주일이 10년 같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사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따님이십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 드디어 내 정성에 응답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믿었던 이 변호사의 양복 안주머니에 수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요. 박수진이 건넨 거액의 뇌물이었습니다. 그 서류는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였습니다. 그날부터 박수진은 선희의 대저택으로 들어왔습니다. 30년 동안 정막만 감돌던 넓은 집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정말 싹싹하고 완벽한 딸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전복죽으로 선희의 속을 달래주었습니다. 저녁이면 선희의 부은 다리를 정성껏 주물러 주었습니다.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대표님 따님이 인성이 좋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경비원들에게도 깍듯이 인사하고 직원들 간식까지 챙겼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선희는 생애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행복의 틈새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꽃 한 송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 퇴근하는 선희를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노란 프리지아 꽃다발이 한아름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는 길에 꽃이 너무 예뻐서 샀어요. 엄마 방에 꽂아두면 향기롭고 좋을 것 같아서요. 수진은 꽃을 선희의 코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선희는 저도 모르게 헛구역질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선희는 심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향이 강한 프리지아는 곁에 두기만 해도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치명적이었습니다. 선희는 코를 막으며 힘겹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지난주에도 말했잖니? 꽃가루 알레르기 심해서 집에 꽃 두면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선희는 수진이 들어오던 첫날 분명히 일러두었습니다. 꽃은 절대 사오지 말라고 당부했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찰나의 순간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눈동자가 아주 빠르게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 맞다. 제가 깜빡했어요. 엄마 기쁘게 해드릴 생각에 그만 제가 바보였어요. 수진은 황급히 꽃을 뒤로 감췄습니다. 선희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엄마를 그토록 찾고 싶었다던 딸이었습니다. 엄마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데도 믿겠다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당부를 까맣게 잊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실수겠지. 선희는 억지로 의심을 눌러 담았습니다. 애가 나를 기쁘게 해주려는 의욕이 너무 앞서서 그런 걸 거야? 하지만 찜찜한 기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딸이라면 엄마가 아플 수 있다는 말만은 절대 잊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선희가 월말 결산을 위해 개인 계좌를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비상금으로 넣어둔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큰돈이었습니다. 출금자는 본인이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아니, 딱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얼마 전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제가 처리하겠다며 비밀번호를 받아간 딸 박수진이었습니다. 선희는 손을 떨며 수진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수진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네, 엄마. 왜 그러세요? 선희가 통장 내역을 내밀었습니다. 이 돈, 내가 뺀 거니?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그녀는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죽을 죄를 졌어요. 사실은 제가 사채 빚이 있었어요. 수진의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30년 동안 고아로 살면서 유학도 가고 싶고 사업도 해보고 싶어서 무리하게 돈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엄마 찾았다는 거 알고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서럽게 울었습니다. 엄마 이름에 먹칠하기 싫어서 제 손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며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선희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고아로 살며 겪었을 서름이 느껴졌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선희는 수진을 일으켜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엄마 돈이 다 내 돈인데 그게 무슨 대수니? 빚 다 갚았으면 됐다. 수진은 선희의 품에서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어깨 너머로 보인 수진의 입가에는 소름 끼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걸려들었다고 말하는 듯한 비릿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을 용서했지만 사업가의 예민한 족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프리지아 알레르기를 모르는 딸이 이상했습니다. 상의 한마디 없이 거액을 빼간 대담함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느껴지는 서늘한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딸이라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선희가 잠든 시각, 박수진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 밖,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자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최동호, 박수진의 연인이었습니다. 해결됐어? 동욱이 낮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응, 오빠. 눈물 조금 보였더니 끝. 그 노인네. 자기가 죄인이라서 그런지 잘 속아. 동욱이 피식 웃었습니다. 좋아. 다음 단계로 가. 시간 끌면 변수만 생겨? 수진이 손톱을 세우듯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 빌딩이랑 주식까지 싹. 거대한 사기극은 이제 막 닻을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박수진은 이선희의 삶 깊숙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처음에 그 싹싹하고 겸손했던 모습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수진은 점차 선희의 눈과 귀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수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요즘 고민이 있어요. 선희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디 아픈 거야? 수진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세금 문제 때문에요. 이 변호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나중에 상속세가 어마어마하대요. 수진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500억 원의 자산을 그대로 상속받으면 절반인 25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세금으로 사라진다는 말에 선희도 덜컥 겁이 났습니다. 며칠 뒤 이 변호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대표님,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미리 증여를 해두셔야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희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내 딸이라지만 전 재산을 미리 넘겨주는 것은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주변에서도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주면 찬밥 신세가 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선희의 망설임을 눈치챈 이 변호사가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표님,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효도 계약입니다. 이 변호사는 계약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서류 상단에는 조건부 증여 계약서라는 제목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펜으로 조항을 하나하나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전장치가 확실합니다. 수증자 박수진은 증여자 이선희를 평생 직접 봉양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증여는 즉시 무효가 되며 재산은 원상회복된다. 수진이 선희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를 모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가 평생 제 곁에 계셔주기만 하면 돼요. 선희는 딸의 눈물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핏줄이었습니다. 설마 나를 길바닥에 나앉게 하겠나 싶었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도장 한 번에 등기부 등본의 주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강남의 15층 빌딩이 박수진의 것이 되었습니다. 회사 주식 80%가 박수진에게 넘어갔습니다. 은행에 있던 예금 100억 원도 박수진의 통장으로 이체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넘어가던 날 밤, 수진은 선희를 위해 파티를 열었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리며 영원히 함께하자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 맹세의 유통기한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재산 명의가 바뀌고 딱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진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밥상이 사라졌습니다. 수진은 늦잠을 자고 일어나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불러서 드세요. 저도 이제 회사 경영하느라 피곤해요. 회사에서의 행동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수진은 경영 수업을 받는다는 핑계로 사장실을 차지했습니다. 30년 동안 선희와 동고동락했던 창립 멤버들을 하나둘씩 내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전무가 선희를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대표님, 따님이 너무하십니다. 멀쩡한 거래처를 다 끊고 이상한 업체랑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막말도 서슴지 않고요. 선희가 수진을 불러 타이르려 했습니다. 수진아, 아랫사람에게 그러면 안 된다. 회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수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시대가 변했어요. 엄마 방식은 너무 촌스러워요. 이제 회사는 제 거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선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산은 넘어갔고 법적으로 회사의 주인은 박수진이었습니다. 선희는 점점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투명 인간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희가 외로움에 떨고 있을 때 유일하게 곁을 지켜준 건 친구 숙자였습니다. 숙자는 선희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30년 지기였습니다. 선희가 식당 아줌마로 고생할 때부터 곁에서 설거지를 거들어준 진짜 친구였습니다. 숙자는 처음부터 박수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흐릿하고 웃음이 가벼운 게 영 수상했습니다.
무엇보다 선의를 대하는 태도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숙자는 혼자서 조용히 박수진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수진은 용이 주도했습니다. 과거 신분 세탁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병원 기록도 완벽했고 동창들의 증언도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숙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꼬리가 밟힐 거야. 저런 사기꾼들은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 숙자는 매일 밤 선희의 집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수진이 퇴근하는 시간을 체크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숙자는 선희의 집 대문 앞 전봇대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박수진이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술에 거나하게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대문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흰색 편지 봉투였습니다. 수진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신경질적으로 봉투를 찢었습니다. 종이 찢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수진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대문 옆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을 퇴뱉더니 집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숙자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직감이 왔습니다. 저건 그냥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볼까봐 집 안에도 못 들고 들어가고 밖에서 처리해야만 하는 비밀이었습니다. 숙자는 수진이 집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쓰레기 봉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악취가 났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맨손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묻은 휴지 조각들을 헤집었습니다. 손끝에 딱딱한 종이 뭉치가 잡혔습니다. 숙자는 그것을 소중하게 움켜쥐고 가로등 밑으로 갔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퍼즐 맞추듯 이어 붙였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기관의 로고였습니다. 국립유전자정보센터. 숙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수신인은 이선희였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자 일치 통보 안내문. 날짜를 확인한 숙자는 경악했습니다. 2026년 3월 1일. 불과 2주일 전이었습니다. 박수진은 이미 2년 전에 친자 확인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왜 2주일 전에 또다시 친자 일치 통보가 온 걸까요? 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비하가 등록하신 유전자 정보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나타났습니다. 대상자 성명, 김미라. 생년월일, 1994년 5월 15일. 숙자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미라. 이선희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진짜 딸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랬습니다. 진짜 딸 김미라는 고아로 살다가 최근에야 유전자 센터에 등록을 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엄마인 이선희에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편물을 먼저 가로챈 것은 박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진짜 딸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증여를 서둘렀던 것입니다. 진짜 딸이 엄마를 만나기 전에 재산을 다 빼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천벌을 받으면 나가. 숙자의 입에서 욕이 절로 나왔습니다. 친딸이 나타났는데 그걸 중간에서 가로채? 선희는 그것도 모르고 가짜한테 전 재산을 바치고 나하.
숙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짜 딸 김미라를 찾아야 했습니다. 박수진이 손을 쓰기 전에 먼저 보호해야 했습니다. 숙자는 안내문 하단에 적힌 김미라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찢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숙자는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제발 받아라. 제발. 여보세요?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숙자는 침을 꼴깍 삼키고 말했습니다. 김미라 씨 되시나요? 저는 이선희 씨 친구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숙자는 진짜 딸을 만났습니다. 미라는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고시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는 엄마를 찾기 위해 모아둔 전단지와 스크랩북이 가득했습니다. 숙자는 미라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선희의 젊은 시절과 판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선한 눈매가 닮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본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숙자는 미라의 손을 잡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엄마 곁에 가짜가 있다는 거. 엄마가 그 가짜에게 속아 재산을 다 뺏겼다는 거. 그리고 지금 엄마가 위험하다는 거.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엄마를 지키겠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만 무사하면 돼요. 숙자와 미라는 작전을 짰습니다. 지금 당장 들이닥치면 박수진이 돈을 들고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물증을 더 모으고 법적으로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숙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선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박수진이 다리를 꼬고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구석에 앉아 수건을 개고 있었습니다. 마치 식모처럼 보였습니다. 숙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수진아 오랜만이다. 요즘 회사 일하느라 바쁘지? 수진은 킬끗 쳐다보고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뭐 그렇죠. 이모 오셨어요? 숙자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선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선희야, 조금만 참아. 우리가 다 되찾아 줄게. 그때 수진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진은 발신자를 확인하더니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숙자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공범과 통화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숙자는 발소리를 죽이고 수진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수진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오빠, 요양원 알아봤어? 능, 시설은 안 좋아도 돼. 그냥 싼 대로 해. 어차피 치매 진단서만 끊으면 그만이야. 빨리 보내버리고 이 집도 팔자. 지겨워 죽겠어. 노인네 냄새나는 것도 싫고. 숙자는 주머니에 있던 녹음기를 켰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효도 계약? 웃기지 마.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내가 돈 내서 보내주는 거니까 봉양이지. 법대로 해보라 그래. 판사들도 다 돈이면 해결돼. 수진의 통화 내용은 악마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선희를 요양원에 감금하고 집까지 팔아치울 계획이었습니다. 숙자는 녹음기를 끄고 조용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선희가 수건을 개다 말고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500억 자산가의 위풍당당함은 사라지고 자식에게 버림받은 늙은 어머니만 남아 있었습니다. 숙자는 선희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야. 응, 숙자야. 나 믿지? 선희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세상에서 믿는 건 너 하나뿐이야. 숙자는 선희의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다시 올게. 아무도 모르게 나와야 해. 내 진짜 딸이 널 기다리고 있어. 선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숙자는 검지를 입술에 댔습니다. 쉬. 박수진 전현이 눈치채면 안 돼. 연기해. 평소처럼. 선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다시 수건을 개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수진이 잠든 시각. 선희는 맨발로 살금살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대문 밖 어둠 속에서 승합차 한 대가 비상등을 끄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차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낯설지만 그리운 얼굴을 한 아가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미라였습니다. 진짜 딸이었습니다. 미라가 울먹이며 불렀습니다. 엄마. 선희는 차 안으로 쓰러지듯 들어갔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가짜의 가식적인 목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울림이 있었습니다. 승합차는 어둠을 뚫고 달렸습니다. 지옥 같은 집을 뒤로하고 진짜 가족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승합차는 한강변의 낡은 빌라촌으로 들어섰습니다. 숙자의 집이었습니다. 선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미라가 얼른 선희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수진의 손길은 늘 뱀처럼 차갑고 끈적했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뜨거운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핏줄의 온도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간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미라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렸던 그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라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미라는 담담하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월급을 쪼개 탐정을 고용하고 전단을 돌리며 엄마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미라가 낡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20년 전 선희가 냈던 7종 아동 찾기 광고였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엄마인 줄 알았어요.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버틸 수 있었어요. 선희는 미라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500억 자산 가면 뭐 합니까? 내 딸은 공장 기숙사에서 찬밥을 먹으며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가짜 딸에게 최고급 요리를 먹이고 명품 옷을 입히는 동안 진짜 딸은 추운 겨울을 혼자 견뎠습니다. 선희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엄마가 눈이 멀어서 너를 못 알아봤어. 미라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라도 만났으니 됐어요. 저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때 숙자가 불을 켜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자, 울음은 나중에 마저 울자. 지금 중요한 건 박수진 그년을 잡는 거야. 숙자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수진의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노인네 요양원에 처박고 집도 팔아버려. 선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슬픔은 분노로 바뀌었고 미안함은 도끼로 변했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 돈은 다 뺏겨도 상관없다. 하지만 내 딸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용서 못해. 숙자가 새로운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실력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는 효도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산이 있습니다. 계약서 제2조 직접 봉양 조항이 핵심입니다. 박수진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희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박수진이 어머니를 돌볼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선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있어? 생전장례시. 숙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 생전장례시? 선희가 설명했습니다. 내가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갈 거야. 치매가 심해진 척 연기할 거야. 그리고 수진이에게 제안할 거야. 내가 죽기 전에 지인들을 불러서 너를 공식 후계자로 소개해주겠다고. 미라가 펄쩍 뛰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 그 위험한 곳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요?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해요? 선희는 미라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는 산전수전 다 겪은 장사꾼이야. 내 새끼 지키려면 호랑이 굴이라도 들어가야지. 다음 날 아침, 선희는 다시 강남 대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수진은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들어오자 수진은 귀찮다는 듯 인삼을 찌푸렸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말도 없이 외박하고 그러시면 곤란해요. 저 이제 요양원 알아볼 거니까 짐 싸세요. 선희는 짐짓 멍한 표정을 지으며 연기했습니다. 눈에 초점을 흐리고 손을 떨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어제 길을 잃었어. 여기가 어디니? 내가 내 딸 맞니?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노인네가 망령이 났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수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저 수진이에요. 이제 진짜 가실 때가 됐나 보네요. 선희가 수진의 소매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소원이 하나 있어. 우리 집안 전통인데. 죽기 전에 생전장례식을 치르면 저승사자가 헷갈려서 10년은 더 산다더라. 수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휴, 미신을 믿으세요? 돈 들게 그런 걸 왜 해요? 선희가 미끼를 던졌습니다. 장례식에 오는 손님들한테 너를 내 후계자로 소개해주마. 내 남은 금고 열쇠랑 비밀 장부도 그때 다 넘겨줄게. 조의금 들어오는 것도 다 내가 가져라. 돈이라는 말에 수진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금고 열쇠와 비밀 장부. 그리고 수억 원이 거칠 조의금. 수진에게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수진이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엄마. 진작 말씀을 하시지. 효도가 별거 있나요? 엄마 건강 기원하는 건데. 제가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날부터 수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거래처 사장들에게 초대장을 돌렸습니다. 이선희 대표 생전 장례식 및 후계자 공식 선포시. 장소는 서울에서 제일 큰 병원 장례식장 특실을 빌렸습니다. 꽃장식에만 수천만 원을 썼습니다. 물론 그 돈은 선희의 카드로 긁었습니다. 수지는 신이 났습니다. 최동욱에게 전화해 자람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빠, 대박이야. 노인네가 제 발로 무덤을 파네. 장례식 끝나면 바로 요양원 보내고 우리는 돈 챙겨서 하와이로 뜨자. 선희는 방 안에서 그 통화 내용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둬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화환이 줄지어 섰습니다.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영정 사진 속의 이선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선희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진이 사람들에게 선희의 상태가 안 좋다며 나오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검은색 상주복을 입고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많이 위중하세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다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사는 제가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수진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딸이 참 효녀네. 생전 장례식이라니 좀 특이하긴 해도 보기 좋다. 대표님 복도 많으셔. 하지만 개 중에는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왜 안 보여? 보통 생전 장례식은 본인이 나와서 인사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뭔가 좀 이상한데. 수지는 떼서 태어난 척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셔서 안정을 취하고 계세요. 잠시 후에 영상으로 인사말을 전하실 거예요. 수지는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짰습니다. 미리 찍어둔 선희의 영상을 틀고 자신이 단상에 올라가 후계자 수락 연설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의금을 챙겨 뒤풀이를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 시각 장례식장 옆 대기실. 선희는 환자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숙자가 가져온 정장을 입었습니다. 500억 회사를 이끌던 철의 여인 이선희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숙자가 선희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선희야, 준비됐어? 선희가 거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준비됐어. 그때 문이 열리고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미라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경찰서와 법원에 제출할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미라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저 사람들이 엄마한테 해코지하면 어쩌죠? 선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라야, 잘 보렴.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가짜들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진짜의 품격을 보여줄게. 장례식장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준비한 영상이 시작되려던 찰나였습니다. 지지지. 스피커에서 굉음이 나더니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야? 고장 났나? 수진이 당황해서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김 비서. 어떻게 된 거야? 빨리 확인해.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중앙의 거대한 문이 쿵 하고 열렸습니다. 눈부신 조명이 문 쪽을 비췄습니다. 또 가.
또가.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영정 사진 속에 있던 사람. 치매에 걸려 오늘 내일 한다던 이선희 대표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그녀의 뒤로 건장한 경호원들과 변호인단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입을 딱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분명히 병실에 누워 있었는데. 선희는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례식장이 떠나갈 듯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 장례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선희는 싸늘한 눈으로 수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장례식이 아닙니다. 한 사기꾼의 장례를 치르러 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선희가 손짓하자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통화하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노인네 요양원에 처박고 DNA 위조. 돈 챙겨서 하와이로 뜨자.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수진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선희는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습니다. 박수진. 아니. 본명 박미선. 너는 내 딸이 아니다. 너는 돈에 눈이 멀어 천륜을 속인 범죄자일 뿐이다. 수진은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거 조작이야. 엄마. 왜 그래요? 나 수진이에요. 끝까지 연기를 포기하지 않는 수진을 보며 선희는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엄마 소리가 나오니? 그 입 다물라. 선희가 다시 한번 손짓했습니다. 진짜 내 딸은 따로 있다. 단상 뒤편에서 김미라가 걸어 나왔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선희와 똑같은 기품이 흘렀습니다. 미라가 선희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모녀지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가짜를 끌어내리고 진짜를 제자리에 돌려놓을 시간입니다. 선희의 처절한 응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옹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영정 사진 속에 있던 이선희 대표가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주 노릇을 하던 딸이 사기꾼이라니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뒷걸음질 쳤습니다.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 조작이야. 엄마, 저 사람들이 엄마를 세뇌시킨 거예요. 선희는 차가운 눈으로 수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닥쳐라. 내 딸 흉내를 내려면 제대로 냈어야지. 너는 단 한 번도 나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수진 씨, 아니, 박미선 씨. 정복을 입은 경찰관 5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로 수갑을 찬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선희의 회사 자문 변호사였던 이 변호사였습니다. 경찰이 박수진 앞에서 체포영장을 펼쳤습니다. 박미선.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또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도 포함됩니다. 수진이 발악했습니다. 증거 있어?
내가 딸이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다고. 경찰이 수갑찬 이 변호사를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변호사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다 자백했습니다. 5천만 원 받고 사채까지 얽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서류 위조한 거 전부 불었습니다.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믿었던 공범의 배신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방금 도착한 진짜 감정서가 있습니다. 이선희 씨와 박미선 씨의 친자 확률은 0%입니다. 수진은 그제야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거 내 돈이야. 증여 계약서에 도장 찍었잖아. 법적으로 다 내 거라고. 수진은 끝까지 돈 타령이었습니다. 선희는 품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래, 계약서 여기 있다. 선희가 계약서 조함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2조, 수증자는 증여자를 평생 직접 봉양한다. 이를 어길 시 계약은 즉시 해제된다. 선희가 수진의 눈앞에 계약서를 들이밀었습니다. 너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 그것도 시설이 열악한 곳으로 알아봤더구나. 그게 직접 봉양인가? 수진이 억지를 부렸습니다. 요양원도 돈 내고 보내는 거니까 봉양이지. 판사한테 가서 따져. 그때 진짜 딸 김미라가 나섰습니다. 미라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고려장입니다. 어머니를 속이고 격리하려 했던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미라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 팔 안쪽에 붉은 반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꽃잎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번진 듯한 가장자리였습니다. 미라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건 유전이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대요. 신생아실 기록에도 남아 있었어요. 미라는 서류 봉투에서 낡은 기록 사본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하단에는 병원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미라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출생 직후 좌측 전완부 내측, 붉은 모반 관찰, 보호자 안내. 선희도 천천히 소매를 걷었습니다. 같은 위치에 같은 크기의 붉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라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전날 태어났다면 당신 기록에도 이 문장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당신은 그걸 내놓을 수 있나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팔을 감싸쥐며 뒷걸음질 칠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돈을 향한 욕망만 있을 뿐 진짜라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수진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커덕. 차가운 금소금이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 끌려 나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억울해. 내가 2년 동안 밥해주고 비위 맞춰준 게 얼만데. 노인네 돈 좀 뜯어내는 게 뭐가 나빠. 다들 그렇게 살잖아. 선희는 끌려가는 수진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진짜 가족은 돈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너는 평생 가도 그걸 모를 거다. 그게 내 가장 큰 형벌이다. 장례식장 안이 정리될 무렵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장례식장 지하 주차장에서도 또 다른 검거 작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최동욱은 검은색 고급 세단 운전석에 앉아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선의의 돈을 빼돌려 산 차였습니다. 조수석에는 하와이행 비행기표 2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욱은 핸들을 톡톡 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진이가 늦네. 빨리 튀어야 하는데. 가서 칵테일이나 한잔 해야지. 그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500억 원을 손에 쥐고 해외에서 떵떵거리며 살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에 대한 죄책감은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동욱은 수진인 줄 알고 반가운 마음에 창문을 내렸습니다. 야, 왜 이제? 하지만 창문 밖에는 수진이 아닌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형사였습니다. 형사가 경찰 배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최동욱 씨 맞습니까? 동욱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시동을 걸고 도주하려 했습니다. 젠장. 부르릉. 차가 급발진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앞뒤에서 잠복해 있던 승합차 2대가 동욱의 차를 들이받아 막아섰습니다. 쾅. 형사들이 유리창을 깨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동욱이 목덜미를 잡혀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이 처박혔습니다.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최동욱, 당신을 특경법상 사기 공모 및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동욱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나. 증거 있어? 나는 운전만 해줬다고. 다 박수진 전현이 시킨 거야? 나는 몰라. 조금 전까지 사랑을 속삭이며 하와이에 가자던 남자는 없었습니다. 자신만 살겠다며 연인을 팔아넘기는 비겁한 배신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형사가 혀를 찼습니다. 의리도 없는 놈. 박수진 씨가 다 불었으니까 가서 대질 신문이나 받아. 동욱은 질질 끌려가면서도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와이행 비행기 표는 바닥에 떨어져 구둣발에 짓밟혔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도피 계획은 차가운 지하 주차장 바닥에서 끝이 났습니다. 수진이 사라지고 동욱이 끌려가고 나서야 장례식장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를 몰아내고 진짜를 찾은 선희에게 보내는 응원과 축하의 박수였습니다. 선희는 단상에서 내려와 미라를 껴안았습니다. 고생했다, 미라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미라는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습니다. 30년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인 정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선희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숙자가 목숨 걸고 녹음한 통화 내용과 쓰레기통에서 찾은 우편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법정에서도 최동욱은 추악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박수진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박수진에게 협박당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옆자리에 앉은 박수진이 기가 차다는 듯 동욱을 노려보았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공범들의 말로는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6개월 뒤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박미선은 고령의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려 했다.
피고인 최동욱은 범행을 주도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미선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최동욱은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8년에 처한다. 공범 이 변호사는 징역 3년에 처한다. 편취한 모든 재산은 원상회복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라. 최동욱이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8년이라니. 말도 안 돼. 판사님. 교도관들이 그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선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악인들의 초라한 최후였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은 유난히 햇살이 좋았습니다. 2년 전 가짜 딸을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화창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선희의 옆에는 진짜 딸 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미라가 선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선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딸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멀리서 숙자가 두부를 사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생했어, 선희야. 이제 진짜 꽃길만 걷자.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500억 원이라는 돈보다 더 값진 30년 우정과 핏줄의 사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이 되었습니다. 강남 대저택에도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집은 냉골처럼 차가웠습니다. 화려한 가구와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현관문을 열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납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선희의 일상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만 했습니다. 돈을 버는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침 7시에 느긋하게 일어납니다. 미라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깹니다. 그 소리가 선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선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에는 도끼 품은 사업가가 아닌 편안한 얼굴을 한 할머니가 서 있습니다. 미라가 방문을 두드립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세요. 식탁에는 소박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호박 무침, 콩자반, 그리고 선희가 제일 좋아하는 굴비구이. 가짜 딸 박수진은 비싼 스테이크나 초밥을 사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입맛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다릅니다. 엄마가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걸 기억하고 밥을 질게 짓습니다. 생선 가시를 일일이 발라서 엄마 밥숟가락 위에 올려줍니다. 돈으로 바른 효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우러나온 효도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정원으로 나갑니다. 정원 한 구석에는 작은 텃밭이 생겼습니다. 미라가 상추와 고추를 심었습니다. 500억짜리 땅에 고작 상추를 심느냐고 남들은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선희에게는 그 텃밭이 골프장보다 소중합니다. 선희가 물뿌리개를 들고 물을 줍니다. 미라는 옆에서 잡초를 뽑습니다. 따가운 햇볕을 가려주려고 미라가 엄마에게 모자를 씌워줍니다.
미라야. 네, 엄마. 행복하니? 미라가 흠부든 손으로 땀을 닦으며 웃습니다. 네, 행복해요. 엄마랑 이렇게 흙장난하는 게 꿈이었어요. 선희는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잃어버린 30년이 야속하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함께할 30년이 있기에 슬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반가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숙자입니다. 숙자는 제 집 드나들듯 매일 놀러 옵니다. 숙자가 현관에서부터 소리칩니다. 선희야, 나 왔어. 오는 길에 쑥개떡 좀 샀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떡을 먹습니다. 숙자가 미라를 보며 말합니다. 우리 미라 얼굴이 폈네. 폈어. 처음 고시원에서 봤을 때는 삐쩍 말라서 안쓰럽더니만. 미라가 쑥스럽게 웃습니다. 이모가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셔서 살쪘어요. 숙자가 선희를 툭 칩니다. 야, 이선희. 너 요즘은 회사 안 나갔냐? 500억 회장님이 이렇게 놀아도 돼? 선희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전문 경영인한테 다 맡겼어. 나는 이제 은퇴야. 남은 인생은 우리 딸이랑 여행 다니면서 살 거야. 그날 저녁, 선희의 대저택에서는 조촐하지만 따뜻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메뉴는 미라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생선구이였습니다. 화려한 샴페인도 없었고 비싼 요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웠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선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짜 딸이 차려주던 화려한 밥상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투박한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미라가 선물을 하나 꺼냈습니다. 작은 화분이었습니다. 안개꽃이었습니다. 미라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엄마,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시잖아요. 안개꽃은 향이 약하고 꽃가루가 거의 안 날려서 괜찮대요. 그래도 꽃은 보시고 싶으실 것 같아서요. 선희는 화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짜 딸은 엄마의 알레르기를 잊고 프리지아를 사왔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딸은 엄마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세심하게 꽃을 골랐습니다. 이것이 차이였습니다. 사랑은 디테일에 있었습니다. 선희는 미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내가 내 딸이라서 정말 고맙다. 미라가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도요, 엄마. 엄마 딸로 태어나서 행복해요. 5월 15일이 되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날은 선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날이자 가슴을 치며 울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선희와 미라, 그리고 숙자는 곱게 차려입고 외출을 했습니다. 목적지는 시립병원 신생아실 앞이었습니다. 30년 전 선희가 주저앉아 통곡했던 그 복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울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미라의 손을 꼭 잡고 그곳에 섰습니다. 여기였어. 여기서 너를 잃어버렸었지. 미라가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가 저를 찾으러 올 거라고 믿었어요.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한 적 없어요. 선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고 엄마를 잊지 않아줘서 고맙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재회 장소로 기억될 것입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선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난히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숙자가 두 사람의 뒤를 따르며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친구의 눈물을 닦아주던 숙자였습니다. 이제는 친구의 웃음을 지켜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라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은 뭐 할까요? 온천 여행 가실래요? 아니면 맛집 갈까요? 선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거나 좋다. 내가 하자는 거 다 할 거야. 너랑 함께라면 지옥이라도 꽃밭이지. 차 안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선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지옥 같았던 30년이 지나고 이런 천국 같은 날들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버틴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가에 놓인 안개꽃 화분이 저녁 노을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미라가 엄마를 위해 사온 꽃이었습니다. 선희는 그 꽃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남은 생은 이 안개꽃처럼 은은하게 살겠다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빛내주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요. 미라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마질 소리가 경피하게 들려옵니다. 다. 선희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평범한 소리가 500억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선희의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진짜 봄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신 이야기들은 다음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